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과의 실무 협상 결렬됐다는 내용, 그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노딜 선언한 북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카드로 미국 압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7개월 만에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이 될까 이런 기대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스톡홀름 실무 협상 결렬됐습니다. 북한은요. 미국이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된 거다. 반면에 미국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상응 조치, 비핵화 개선법 이견은 여전하다. 그리고요. 북한 외무성은요. 어제 전 성명을 내놨죠. 미국에 달려있다. 시한부는 연말까지다. 연말까지 미국이 뭔가를 더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협상 중단 장기화된 비핵화 파국맞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북한 쪽 요 협상 대표죠.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입니다. 근데 협상이 끝난 다음에 이례적으로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그리고 질문도 받았어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중 한 가지가 ICBM 카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적대철에 조치하라. ICBM 쏠지는 미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창의적인 방안을 가져갔다 이러면서 북한이 뭐 미국이 내놓은 거 없다 이런 것에 또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ICBM 얘기가 좀 더 설명이 되는데 이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김명길 순회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영상을 좀 묶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네, 저렇게 발표를 뭐 하고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미국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이 기사 좀 봐주시죠. 뭐 역시 뭐 북한과 미국의 입장, 뭐 역스러운 협상이다. 뭔가 제대로 뭐 안 됐다. 그리고 미국 뭐 창의적 아이디어 냈다. 비핵화 개선법이 충돌됐다. 그러는데요. 이 기사를 이 사진을 좀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사진 모두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포착된 모습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쪽 사진입니다. 김명길 순회대사가 이제 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밝힙니다. 협상 결렬됐다. 그리고 뭐 핵실험과 ICBM 발사가 뭐 중지된가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쪽 장면입니다.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스톡홀름의 한 식당에서 스티브 비건 이번에 협상 대표죠. 대북 특별대표가 같이 간 이 참모들과 함께 뭔가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표단들은요, 협상이 결렬됐는데,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굉장히 분위기 좋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은 과연 무엇을 또 얘기하는 건지, 여기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상일 평론가. 네. 어떻게 됩니까?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과 협상, 이게 파국입니까? 아니면 밀당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은 파국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다 이제 그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평화가 관리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뒤에 여러 가지 셈법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 그 서로를 잘 파악할 필요는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 같은데 예. 그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선을 넘어선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납치범이나 테러범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좀 그렇죠. 있어요. 미국 외교의 원칙이. 외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협상의 모멘텀이 이어지는 거가 끊어질 정도의 압박 수준을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북한에도 좋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제 발전으로 나가고 예.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면 예.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초거든요. 이게 없이 더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일단은 지금 주변 이해 관계자들과 그다음 예. 국제사회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좀 아주 그 단계별 전략을 양쪽 다 예.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처음엔 점으로 만나지만 예. 점이 많아지면 선이 되는 거고 예. 선이 많아지면 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 모두가 이걸 예. 지켜봐주고 예. 응원해주고 그리고 조급해지지 마라라고 계속 조금씩 그 자제를 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한 쪽에서는 미국을 향해서 연말까지 시한이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통첩일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거다라는 걸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보면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니까 뭘 버린 건 아니에요. 뭔가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파국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지금 밀당을 하고 있다. 뭔가를 계산법들을 하면서 끌어내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요, 뭔가 좀 의미심장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봐주시죠. 여기가 중국 단둥시입니다. 보면은 중국 국기가 있죠? 그리고 북한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통상 뭐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 단둥이라는 곳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 되게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깃발이 지금 며칠 전부터 이렇게 걸려 있답니다. 뭔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단둥에 인공기와 오송홍기 나란히 걸렸다. 5일부터 접경 악록강변 도로에 북중수교 70주년 축하 프래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달 말 정도에는 방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미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의 모습, 이 사진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자, 최영철 편집이요. 네. 요 사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어제 김명길 순회대사가 회견에서 밝힌 내용 중에서 아까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ICBM 발사 그리고 핵실험 이게 중단되는가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른바 추가 핵실험 그럼 7차가 되나요? 이 가능성을 언급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떤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미국에 대한 이게 압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그리고 북한은 중국이 지금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고 예. 그리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붙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그러한 전술을 계속 쓰는 거죠. 예. 북한은 이번 실무협상 직전에 SLBM을 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실무협상에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아. 결국 SLBM을 쐈는데 미국이 화가 나서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터에 SLBM을 쐈다는 것은 이번 예. 실무협상이 사실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 이것이 북한의 입장이죠. 예. 북한은 구조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 핵을 먼저 포기했던 선행 국가들을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라의 운명 자체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리비아는 이미 실패 국가로 끝나버렸고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크림반도 잃어버렸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사실상 러시아가 이미 장악을 했습니다. 예. 핵 없는 국가가 그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구조적으로 그러한 국제체제의 질서를 잘 안다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예. 전술적으로 중국과 붙어서 예. 미국을 견제하면서 시간을 번 뒤에 이스라엘과 파키스탄과 인도가 걸어갔던 그 NPT 체제를 탈피하면서 예. 결국 핵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길을 걸으려는 것이 아닌가. 현재에 갖고 있는 핵 수준을 인정을 받겠다.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도 지금 상황 관리를 하자는 것이지 예.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예. 예방적 타격이라든가 선제적 타격을 통해서 예. 북한의 핵을 무찌르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결국 이 질서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태도와 예. 그리고 상황 관리를 하려는 미국의 계산 예. 그리고 미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안아보려는 예. 중국의 셈법이 결국에 북한을 핵 가진 국가로 가기 위한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도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새로운 길은 뭔가요? 최영철 편집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핵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 결국 핵무장밖에 없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김상일 평론가, 그다음에 최영철 편집위원 얘기인데 약간 결이 다른 얘기 나왔고요. 김성수 평론가, 윤기찬 변호사께도 답변 기회 드리겠는데 일단 질문 제가 좀 추가 좀 해볼게요. 사실 일단 결렬됐습니다. 이게 뭐 밀당인데 어쨌든 뭐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청와대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11월 부상 답방을 좀 기대를 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 의문이 더 좀 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가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산 답방 기대 그리고 지금 청와대 고민 뭘까요, 지금? 뭐 지금 북한과 미국이 예. 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예. 청와대가 반가워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북한과 미국의 그 결렬이라고 하는 형태를 예.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고 있죠. 일단은 이제 뭐 카드 게임에 비교를 하자면 서로가 첫 번째 카드를 열어놨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 흡족해하다가 잘리죠 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왜 그럴까 말도 안 모르겠어요, 되는 지금.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체제의 보장입니다. 우리 그 편집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그 핵을 포기해서 적절한 체제 보장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의 그 불이익들을 갖다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체제를 정확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나왔으면 했지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렇죠. 두설보 따르면 무슨 석탄 그런 제재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일시적으로 좀 멈춰준다. 뭐 제재 이런 완화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예. 실제로는 체제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기대했는데 그게 없으니 북한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죠. 예. 자 제재 완화를 갖다 좀 시켜주겠다. 예. 이 정도는 어떠냐 봤는데 그거 갖고 안 되더라. 그러면은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예. 협상 결과가 그다지 뭐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좀 알았다. 이런 정확한 뜻인가요? 의도를 더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의도는 분명히 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을 실무 협상단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상황이라고 예. 보고요. 예. 어떤 면에서는 북한은 이번에 협상을 이제 키워드 하나를 놓고 예.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안을 갖고 오면 협상을 갖다가 이어가고 그것이 없다면 강력하게 결렬을 선언하는 것을 미리 보장받고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30분 만에 저런 발표를 할 수 알겠습니다.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연말까지 미국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 갖고 오라고 하는 거는 그 체제 보장안을 제안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성우 변호사 그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윤기찬 변호사. 청와대가 이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청와대는 사실은 좀 빠른 성과가 내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상 답방 얘기까지 살짝 얘기가 나왔던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청와대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잡히길 원하고 있겠죠. 예.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도 실무회담을 패싱하고 예.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무회담에서 모종의 성과가 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하노이 회담으로부터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체제 보장안이라는 것이 사실 미국이 낼 수가 없어요. 지금 핵이 체제 보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예. 이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는들 예. 북한이 받아들이겠느냐. 사실 북한은 지금 체제 보장뿐만 아니고 예. 안정과 발전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라 이렇게 선행동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북한에. 미국에. 그렇다면 예. 안정과 발전이라는 건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은 제재예요. 예.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미리 해라. 그러니까 안정과 발전의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라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체제 보장과 관련된 뭐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그것만 갖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북한은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의 비확산하고 동결에 관심이 있는 걸로 예. 읽혀져요. 그리고 예. 아까 최경철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예. 대선을 위한 상황 관리 여기에 일단 방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급할 게 없어요. 가장 급한 건 한국이죠. 예. 대한민국이 사실상 가장 급합니다. 예.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게 비확산과 예. 동결로다가 양측의 협상이 그쪽으로 모아진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글쎄 뭐 의도한 바 비핵화와 관련된 예. 진전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가장 큰 위협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게 되면은요, 국내에서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는 과연 무엇이냐?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이냐? 사실 아직까지도 그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논된 지점이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척이 될지 그 연말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결국 됐군요. 뭐 시한이 설정이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지난 주말 5일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뒷말이 있어요. 뭐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5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정경심 2차 소환 조사입니다. 지난 5일이죠. 그런데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출석해서 머문 시간이 15시간이지만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 정도. 2시간 40분이니까 뭐 시간 분으로 따지면 160분 정도 되는군요. 그럼 나머지 다른 시간은 어떻게 된 건가? 뭐 그런 설명이에요. 보시죠. 그러니까 2차 소환 조사 대부분을 조서 열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받은 시간보다 조서를 열람한 시간. 그러니까 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챙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 혐의 부인 그리고 주로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다. 검찰 수사가 지연되며 전략 노출 우려. 여기서 말한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의 어떤 조사 전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어떤 공판을 갔을 때 그 재판의 전략을 말하는 건데 그런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건강 탓 3차 소환 일정도 아직은 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달 안에 수사 마무리 그리고 결과 발표한다는데 이렇게 조사해서 이게 되겠느냐 지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법무부 국감인 15일 여기가 이제 시한 아니냐. 이때까지 뭔가의 결과를 내놓으려고 검찰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뭐 여전하다. 이렇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요. 15시간을 출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조서 열람,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실제 뭐 조사받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건데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뭔가 챙겼을까? 정경심, 조서 10시간 확인, 불구속을 노리고 고의지연 전략 아니냐. 뭐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조서를 열람했고요. 그리고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2차 조서 열람. 그리고 그 사이에 잠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식사 시간 빼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조사한 시간은 한 2시간 40분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압박을 통해 신병 확보에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런 또 지적도 여기 세계일보는 적혀 있네요.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열람에 열중하는 건 모순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건 시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요. 열람 시간을 상당히 많이 보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양승태 전략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뭔가 재판에 대비하는 모습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있습니다. 참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 기사 더 있는데 보시죠. 이번에 조국 장관의 어떤 모습이 또 주말 동안에 있었는데요. 역시 뭐 이 조사 시간, 뭐 실제 조사는 뭐 얼마 안 된다 이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사진부터 좀 봐주실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본인의 어떤 의사와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5일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그 날 페이스북의 프로필 사진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른바 서초동 촛불 집회가 열리는 사진이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조 장관 부인 조사받는 동안 서초동 집회 사진 등으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여러 차례 바꿨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는데 요 내용, 요 사진을 바꾼 다음에 본인 사진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말 동안에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어요. 먼저 윤기찬 변호사는 법조이시니까 조서 열람 시간이 이렇게 좀 길게 되는 거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좀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이죠. 뭐 유법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권리잖아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런데 예. 통상 예.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조서열람이라는 게 내가 대답한 대로 쓰여 있는지를 보는 거라서 보통은 뭐 한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으면 예. 한두 시간, 길어야 2시간을 넘기지 않는 근데 거죠. 양승태 전 대법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연락을 그렇죠.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법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일반인적인 평범한 분들이 누리기 어려운 그런 권리 행사죠. 권리는 맞아요. 예.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예. 흔하게 찾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비판할 건 아닙니다. 다만 예. 문제는 1차 조사 이후에 예. 조서열람 없이 나가셨다가 귀가를 했죠. 이틀 만에 와서 열람하면서 수정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뭐 유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예.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떤 작전의 일환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가셨다가 예. 본인 답변이 그 질문 내용에 비춰볼 때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다 싶으면 예. 다시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예. 그러니까 공부해 와서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해당 그 혐의들이 본인만 받고 있는 혐의가 아니거든요. 예. 가족분들도 있고 예. 예. 특히나 이제 조국 장관과 같이 받는 혐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집안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인데 얘기를 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 예. 열람하다 나왔다 다시 들어와서 다음에 들어와서 했다고 하는데 예. 이 두 분 빼놓고 제가 사실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 행사 차원에서 많은 보장을 받았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긴 해요. 저런 분도 흔히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윤창호도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법조인이시니까 아마 법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검찰 쪽에서 이게 분명히 좀 배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좀 뭐 권리긴 하지만 인정을 해준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 지금 소환조사 2번 받았습니다. 그 3차 한다 그러고 또 뭐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예. 긴급 체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긴급 체포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불구속의 징후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불구속할 것이다. 소환 조사를 여러 번 갔다는 거 귀가를 여러 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조사받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조사받다 돌아가고 그러면 그 말은 법원 뭐냐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증거인멸 우려가 그렇죠.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 스스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예. 계속 귀가시켰다 다시 부르고 하는 거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추가 기소가 하나 있잖아요. 예.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예. 기소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기소된 건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추가 기소를 하지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상태로 다시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예. 검찰도 내심 불구속 수사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저는 그럼. 그 가능성을 더 크게 봐요. 현재까지 이렇게 수사 형태를 봐서는.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이제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좀 불구속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일단 전망을 해 주신 거예요. 김선희 평론가께는 그 조국 장관 요 프로필 사진을 좀 바꾸고 하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도 요 보면 기사가 아까 소개된 게 이거예요. 네. 사실은 이날이 이제 부인이 검찰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본인과 부인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촛불 집회 사진을 이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떤 이미지를 함께 가져가서 유리한 지점이 어디냐면 대통령과의 같이 가는 이미지, 대통령이 나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와 그다음에 그 서초동 앞에 검찰개혁의 국민들의 목소리 이것과 이미지를 일치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일치시키는 게 본인한테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공인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저것이 약간 그러니까 법무장관이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조용하게 이거를 잘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지를 그렇게 일치시킨다는 얘기는 함께 계속해서 가겠다. 그리고 약간은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조장하거나 예, 선동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게 어떻게 적절하게 봐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좀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보기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성수 평론가.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지금과 같이 언론이 예.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에서 예. 개인적 차원이든 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예. 뭐 영을 지키는 차원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것은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어 수단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갖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이 하죠. 트위터에 중독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보통 그 언론 그 예. 레거시 그 미디어들이 예. 자신에게 우호적인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조국 장관은 SNS를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예. 그 보호하려고 하는 수단을 쓸 수도 있지만 이런 비판들 때문에 사진 정도밖에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 예. 최소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성도 평론가, 김상일 평론가 두 분께서 약간 결이 다르게 설명해 주셨어요. 약간 이제 공인으로 측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그리고 김성도 평론가는 어떤 방어권 측면에서 이건 좀 이해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주말에 사실은 서초동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가 열렸잖아요. 그 촛불 집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보였던 며칠 사이의 그 모습이거든요. 서초동 광화문 장군 멍군이다. 끝 안 보이는 조국발 광장 내전이다. 내전이란 표현이 등장했어요. 어떤 기사에 보면 사회적 내전이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내전 상태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5.1 서초동 검찰개혁 그리고 그 옆에서 물론 규모는 이 촛불 집회보다는 좀 작았습니다만 조국 사태 맞불러는 집회도 같이 또 열렸어요. 9일에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또 12일에는 서초동과 서울역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빨간 날에 계속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요. 낯설은 집회들이죠.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조국 내전으로 두 쪽 난 광장이다. 갈등 조정할 정치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엄청난 규모로 이제 분열이 돼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집회마다 각각 가보면 완전히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두 쪽이 낫다는 표현이고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민심일까 여론 선동일까 극단적 거리 집회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좀 돼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경쟁적으로 새머리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민심 편가르기로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 분열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무이상 국회의장이 최근에 질타했죠. 선동 분열의 정치 위험수위까지 와 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국회의장이 굉장히 걱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집회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검찰 개혁! 자, 저렇게 빨간 알마다녀 집회가 열리면서 이렇게 서로 어떤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사회적 내전 상태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분열을 넘어서 단순히 분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적대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른 적폐검사 꿀꿀꿀. 최근에 인터넷 공간에서요. 어떤 동영상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 동요를 부르는데 뭔가 가사가 바뀐 개사된 동요입니다. 그 상황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보시죠. 이 동요에서 나오는 가사 내용이 좀 소개돼 있어요. 적폐검사 꿀꿀꿀.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이 석열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동원한 동요개사 동영상 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이제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검찰과 한국당 비판이 대부분이다.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이들 아동 인권 문제 아니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아이들 동원하는 거 그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사 내용을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담아 있어요. 일단 엄마 돼지 아기 돼지 그리고 산토끼 뭐 되게 유명한 동요죠. 그리고 곰 3마리 뭐 이런 내용을 가사를 바꾼 게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엄마 돼지 아기 돼지의 가사는 적폐검사 오냐 기밀누설 꿀꿀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산토끼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피해서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촛불 국민과 함께해 뭐 이런 외치는 장면까지 등장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영상을 보고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런 데까지 동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좀 비판이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석열아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아이들 동원 소년병과 뭐가 다른가 뭐 이렇게까지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인터넷 매체 영상 관련해서 이념 앞에 아이들의 인권을 짓뭉개고다라고 이제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밀경제가 이 기사를 소개한 거는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단순히 분열을 넘어서 어떤 상대를 적대시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이런 거는 상대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적으로 몰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네 분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적으신 분은 앞에다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모습은 우리 북한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상화 세뇌 교육을 할 때 저런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 저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文明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한번 무너진 상식, 한번 무너진 윤리, 그리고 도덕적 자본과 윤리적 자본이 한번 우리가 상실을 해버리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서초동 집회에서 그 현상을 봤고 조국 장관께서 그 집회 사진을 그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조국 장관은 집회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정 집회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그것은 장관이 아니죠. 그것은 제도권 내에 있는 분이 아니고 사회운동을 하는 분이죠. 그러니 조국 장관이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을 계속 갖는다면 장관을 그만두시고 사회운동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왜 자꾸 장관에 계시면서 나라를 더욱 어지럽게 하고 어린이들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게 만듭니까? 왜 자꾸 나라를 퇴보시키고 최경철 편집에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 동영상과 관련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분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저런 동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나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 오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자신의 부인이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곧장 자신한테 부담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조서를 오랫동안 열람한 것을 충분히 방어권 차원에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저것은 특혜다, 황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질서가 무너지고 한 번 윤리적으로 자본이 예. 무너져 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조 장관께서 이쯤에서 멈추시고 예. 나라를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치열 편집위원은 이쯤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자, 김성수 평론가는 아이들은 늘 동원 대상인가 하면서 이게 물음표를 찍어주셨네요. 예. 그럼 뭐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아이들은 늘 동원 대상이죠. 생각이 없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하시죠. 예. 푼베리가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이 됐는데도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 동영상 저도 봤는데요. 예. 실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바꾸고 만든 겁니다. 물론 나와서 노래를 부른 친구들은 예. 다소 연령이 어려 보이지만 예. 실제로 저 모임은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들까지 같이 있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고등학생들이 주도를 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아이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현상을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대구에서 한 소년들이 예. 서동여라고 얘기하면서 예.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를 그 의원들도 자기네들 SNS에 막 올렸습니다. 예. 그 상황은 실제로 어른들이 돈을 주고 시킨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동여라고 민심이 예. 이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이렇게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비슷한 모임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비슷한 모임도 아니고요. 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가사를 바꿔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은 예. 아이들을 아동학대한 것이고 아동 뭐 복지가 위반인 예. 거고 어른들이 돈을 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러라라고 시킨 것은 오히려 예.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선택적인 어떤 예. 정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만든 주도적인 책임이 조국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각이 다릅니다. 그냥 이쯤에서 그쳐주셨으면 하는 것은 오히려 예. 지속적으로 장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받아야지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도에 있는 예. 것들을 그대로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 예. 제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굳이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예.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과 김성수 평론가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예. 이것은 어른들이 말렸어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한국당이 그랬다면 한국당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럼 뭐 저당이 그랬으니까 이것도 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에 아이들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미성년자는 지금 선거권도 안 주고 있잖아요.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선거운동을. 그 이유는 어떤 그 정치 성향에 대해서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검찰총장 이름이 나와요. 현재 수사하고 있는 총장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그걸 불렀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이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자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온라인 업체 매체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후원 계좌가 나와요.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보면 제가 이 표현을 그대로 읽을게요. 법조문에. 뭐 구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후원금하고 연관시켜서 했다는 것 자체가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과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법무장관과 관련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이 법무장관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 이렇게 가만히 보시는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여러 가지 법안을 볼 때는 이미 검찰에 특수사건을 주게 돼 있어요. 직접 수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범죄, 부패범죄, 뭐 방위사업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은 직접 수사하게 돼 있어요. 이 범죄들은 직접적으로 수사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것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사회 지도층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민생 범죄에 치중하라는 게 그 제1입니다. 또 하나 자기 식구 감싸기를 없애라 이건데
지금 가장 큰 제1원칙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 말씀하셨죠? 예. 여당에서 각종 압력성으로 느껴지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예. 집회에서 저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예. 이런 수사하는 검사가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의도를 떠나서 검찰 개혁의 제1원칙인 예.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 흔들리고 있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조국 장관이 오히려 검찰 개혁에 지금 뭔가 좀 방해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사를 떠나서. 김상일 평론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대의민주주의의 종언 예. 이렇게 썼는데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지금 사회 예. 지도층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회 지도층에서 원로도 있고 실제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예.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그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사회 문제에 나선다. 이거는 뭐 사회가 그 붕괴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조입니다. 전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측과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측이 예. 정말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예. 자기들 기준에서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뭐냐면 국정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이런 예.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보다 정말 잘못됐으니까 예. 괜찮아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서 예. 국정을 운영해줘야지 자유한국당이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해가지고 예. 그것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예. 찻대기 정당을 지내고 국민이 되살려주고 예.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 정당을 지나오고 예. 그랬는데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은 모습은 그대로 계속 가져가면서 예. 지금 여건이 잘못된 거에 대한 반사이익만 보겠다? 그러면서 국민은 그냥 저런 광장으로 내몰아가지고서 뭐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고 예. 거기에 수혜만 보겠다? 예.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지도자들은 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해법은 다음 어디에 있는 총선에서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그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한편에 예. 서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이제는 양쪽의 의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차분하게 양쪽의 의견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예.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국은 분들이 사실은 집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나오지 않은 분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 총선의 결과를 저는 가르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이 이거 천천히 지금 양쪽의 의견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 서로 예. 이제 듣지 않습니다. 더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예요. 예. 그럼 더 얘기하면 우울증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시고 총선에서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상일 평론가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아침에 매일경제는 양쪽의 의견을 항상 고루 동시에 보여드리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기사입니다. 이춘재 뭔가를 자꾸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백 내용 중에는요 경찰을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당시 최첨단 수사로 범인 잡았다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이건 모방범죄라고 지금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춘재가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또 미궁에 빠지는 거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란 커지자 경찰은 당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당시에 방사선 동위원소 감별법으로 뭐 여러 가지 뭔가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범인을 잡았다고 그러고 그 범인은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살고 가석방이 된 상태거든요. 이미 법적으로 법의 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춘재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20년간 복역한 8차 사건 범인 언론 인터뷰 등에서 무죄 주장을 했다. 과거에 이런 주장을 한 게 또 다시 한번 부각을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상황인가.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춘재 화성 8차도 내가 했다. 경찰 거짓말이다. 당시 범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1988년 여중생 살인 사건 진범 논란이다. 경찰은요. 수법이 틀리고 혈액형 다르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한 게 아니다. 원래 범인이 맞다. 이건데 10년 전 가석방된 범인은 내가 안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일단 이춘재 흉악범이잖아요. 그게 복역하고 있고. 일단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범죄인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낮다라고 통상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면 진짜 본인이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 어떤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 그래서 본인이 뭐 약도까지 그렸다고 예.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 사건 수사했던 수사관에 따르면 지문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진범으로 잡혔다고 하는 그분이 예. 지문 나오고 혈액형도 다르고 예. 또는 범행 수법도 약간 다른 것이 집안에서 그 당시에는 사건이 일어났고 결박된 이런 그 범행 수법하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윤 씨를 특정해서 진범으로 이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본인의 어떤 우월감 이거 몰랐지라는 경찰이 이거 몰랐지라는 우월감의 표시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진짜 했을 수도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그 출소한 윤 씨에 대해서 아마 재심 신청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가려지겠지만 예. 경찰 입장에서는 이 진술에 기댈 것이 아니고 예.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경찰 관계자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당사자 윤모 씨를 포함해서 관계자들 사건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수사할 계획으로 차근차근 수사 중에 있고요. 네, 아직은 모릅니다. 경찰 관계자 지금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만약에 이춘재가 진범이라면 이거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좀 진범이라면 진범은 이제 이게 1988년인가 89년에 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럼 만약에 이춘재가 진짜 범인이라도 공소시효는 끝난 거죠? 이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처벌받았던 분은 형사보상을 이제 국가에서 해줘야죠. 그러면 그분은 그게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보상입니다. 보상입니다. 네, 형사 절차에서 잘못돼서 예. 잘못 기소된 경우에는 저희가 예.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상이라고 보상. 씁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는 따랐는데 이게 이제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 위법하진 않다고 평가받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럼 만약에 지금 처벌받고 가석방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이분은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바로 보상 대상은 되지 않고 예.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나야 예. 그 판결을 토대로 해서 형사보상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정도 상황에서도 이미 처벌받으신 그분은 재심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이십니까? 어제 언론 보니까 예. 재심을 잘 하시는 변호사 한 분이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 상태에서 재심 들어가서 이 상태로만 예. 만약에 재심에서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윤 씨란 분이 진범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예. 아직은 나왔다고 보기 어려워요. 진술만 나온 거거든요. 예, 오히려 예.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객관적인 당시 형사의 어떤 지문 나왔다. 예. 그다음에 범행 수법 다르죠. 예. 범행 장소가 또 집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방위원소 이거에 관련된 이것은 예. 이제 이미 증거 능력도 잃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상당히 재심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재심에서 만약 인용 판결을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예.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지금 과정일 거라는 장담하기 거네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가에서 당시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제대로 수사한 거 맞다. 그리고 이춘재가 진범 아니다. 이렇게 좀 반박하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태드리면 예. 이제 핵심은 그 당시에 윤 씨라는 분이 자백을 했는데 예. 그 자백이 과연 임의성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폭행, 뭔가 고문 강압 등 이런 게 강압 있었나? 수사의 결과였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좀 들여다보겠네요. 네, 당시 수사 과정에 어떤 광압이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춘재 관련된 내용인데 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여성 프로파일러의 손이 예쁘다. 잡아봐도 되나? 이렇게. 지금 이 이춘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9명이 투입이 됐다는 얘기 뭐 계속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 프로파일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동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손 좀 잡아봐도 되겠느냐.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춘재 범행 자백 전에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 그러자 이 프로파일러 여성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대처를 하셨네요. 조사한 뒤에 악수하자 이렇게 넘겼답니다. 여기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제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가 수일간 진행된 시점에서 한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참 예쁘시네요라고 말한 뒤 손 좀 잡아봐도 돼요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 프로파일러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악수나 하자고 답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이춘재가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성수 평론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 수사를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피의자가 그 둘 사이에 서로가 그 확실한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자백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호감을 느낀다거나 뭔가 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거나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자기의 고민들을 털어놓듯이 이런 사실을 털어놓는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프로파일러들의 노력과 그리고 또 상당히 발달된 그런 그 수사 기법에 의해서 지금 자백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신빙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8차 사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뜨거운 그 관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그 경찰에서 아쉬움들을 갖다 지적을 할 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판바이 같이 보이는 것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서 빼놓고 또 그 지금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사망한 지 몇 시간 안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그 현장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집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연계성을 갖다가 그 분리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그니처를 올려놓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짚어보게 된다면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차분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희 평론가. 지금 현재로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22년간 날아갔을 수도 있는 굉장히 이런 억울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요. 경찰에서 이렇게 빠르게 발표할 일이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피의사실 공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이 아니라 이춘재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결과도 확실한 게 없죠. 그러다 공소시효도 지금 만료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조사를 잘 한 다음에 그 사회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뭐 뭔가 확실할 때 경찰이 내놨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던져놓으면은 사회가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아까 잘 써놨던데 미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경찰이 너무 섣불렀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 공개한 게 좀 너무 빨랐다 시점이. 좀 더 좀 시간을 둬도 됐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 기사 좀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안철수 돌연 미국행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왜 미국행일까?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인용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유승민과 합쳤다. 실패한 게 바른미래당이다. 그러니까 뭐 돌아와서 뭐 별거 없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요. 위기의 안철수 유승민 연대. 지금 유승민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시작 이런 걸 좀 모색하는 것 같아요. 독일 떠나 스탠퍼드 방문학자로 간다. 유승민계는 반발, 안철수계는 당혹. 왜냐하면 연말 전에 들어와서 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꽤 있었거든요. 보수 중도 이념 차이로 재결합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독일 떠나 미국으로 유학 간다. 정계 복귀. 생각해보니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건 아니냐라는 거죠. 서울신문 분석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유승민 필요하면 우주라도 가서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미국으로 간답니다. 안 온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한 답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안 대표께서 아마 고민을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어차피 정치를 하려고 뜻을 세운 분 아닙니까? 안 대표께서도 마땅히 힘을 보태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메시지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몇 달 전이죠? 추석 전에 돌아온다. 아니다. 뭐 그렇게 빨리 안 오고 연말엔 오겠다. 딱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오고요.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승민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 좀 어필하고 있어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미국으로 가는 안철수 전 대표.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하나도 급한 게 없죠. 지금 당장 내년 총선을 급박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는 지금 내년 총선에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두 사람 처지가 다른 처지가 거네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스탠스도 다르고 예. 두 사람이 말을 내놓는 횟수도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대표는 급하고 예. 안철수 대표는 별로 급하지 않다. 이것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예.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죠. 예. 황교안 대표 정도가 와서 빅텐트 치자. 그래서 모시러 오면 미국에서 비행기 티켓 끊겠지만 유승민 전 대표 정도 와가지고는 이제 별로 안 뭐예요? 움직여서 유승민 전 대표가 모시는 거는 마음에 안 들고 황교안 대표 정도가 모셔야 온다. 결국 유승민 대표가 여태까지 새머리를 별로 못했다는 것이죠. 안 대표 판단에서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덩이가 큰 쪽에 붙어야 결국 큰 눈덩이 눈사람을 예. 만들지. 지금 15명 작은 눈덩이에 붙어봐야 예. 별로 이속 차리기 힘들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지금 입장 차이와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저 두 분이 당장에 뭉치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앞선 중앙일보 기사에는 중도와 보수의 이념 차이 때문에 같이 가기 어렵다. 뭐 이런 분석인데 그런 분석은 안 맞네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러브콜로 보냈을 때 오게 되면은 그 분석은 좀 이상하게 되는 거네요, 그분. 결국 명분 싸움보다는 이제 앞으로 정치 세력을 얼마나 키울 것이냐 그것이죠. 결국 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결국에는 대권이거든요. 그 대권을 향해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다 자명한 것이고 결국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을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뭐 진짜 연말에 안 돌아오는지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이 가면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국제기사 좀 보겠습니다. 먼저 홍콩 얘기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복면금지법 할 테면 해봐라. 홍콩 시위대 각양각색 가면 맞불. 지금 홍콩 당국이 복면 못 쓰게 시위할 때 복면 못 쓰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시행이 됩니다. 그러자 시위대가 보란 듯이 이런 가면을 쓰고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법 발동에 더 격분한 시위인데 지금 굉장히 폭력 상황도 지금 좀 더 심해지고 있고요. 홍콩 당국 그리고 중국 등도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홍콩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홍콩 사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이탈리아의 한 교육장관 꽤 지금 논란이 있나 봅니다. 이거 보시죠. 아들 모국어 시험 건너뛴 이탈리아 교육장관. 내로남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정당 소속 장관인데요. 아들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선택 과목으로 이탈리아를 선택하지 않았답니다. 이유는 아들이 이탈리아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비난이 들끓자 사생활 보호하라. 왜 아들 얘기까지 하냐. 이게 또 교육장관이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장관이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반발한 내용입니다. 항상 언론의 자유를 지지해왔지만 8살짜리 아이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게 하는 것은 폭력이다. 사생활 보호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정당에서는 이탈리아 교육을 총괄하는 장관이 아들을 영어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느냐. 모국어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면서 사퇴하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관은 굉장히 톡톡 튀는 행보로 주목을 받았던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또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 이탈리아 정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봅니다. 김상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면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장관 청문회를 하면 뭐 주택이
주체인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국토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뭐 논문 표절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건 교육부 장관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과도 관련해서도 뭐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장관이 취임하고서 바로 한 조치가 학생들이 집회 참가 학생들은 결석 처리하지 마라. 뭐 이런 지시까지 내려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에 있다고 합니다.